한 임금의 외삼촌이 또 다른 임금의 외삼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이 벌어졌다면 말이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이야기는 바로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참혹한 역사, 을사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진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과연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혈육의 정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었을까요? 조선 중기, 숨막히는 궁궐 안에서는 과연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의 대립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과 배경을 가지고 치열하게 맞섰죠. 그런데 이러한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 왕실의 되척 세력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이란 왕의 아내나 어머니 쪽 친척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왕과의 혈연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중심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외척 세력의 부상이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죠. 특히 이 시기, 두 명의 강력한 외척이 등장하며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한 명은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바로 유님입니다. 그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훗날 대윤이라 불리게 되는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의 친동생 윤원형입니다. 그는 형인 유님에 비해서는 다소 뒤늦게 등장했지만 훗날 소윤이라 불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인물이죠. 이 두 윤씨 세력은 단순한 친척 관계를 넘어 각각 다른 왕자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님은 장경왕후의 아들이자 왕위계승 서열 1위였던 인종을 지지했고 윤원영은 자신의 누인 문정왕후의 아들이자 어린 왕자였던 명종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구도는 단순히 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왕위 계승은 대윤과 소윤이라는 두 외척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엇갈린 운명을 타고난 두 왕자와 그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려 했던 두 외척 세력. 이들의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궁궐의 지형도를 살펴보면 왕을 중심으로 외척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왕의 권위마저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중종과 그의 왕비들, 그리고 아직 어린 왕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의 전조를 읽을 수 있죠. 한쪽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권력을 탐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비되는 모습은 훗날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과연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전야의 서막은 과연 어떤 사건으로 열리게 될까요? 모든 시선이 중종의 건강 상태에 쏠려 있던 그때 1544년 마침내 중종은 오랜 병마와 싸우다 승하하고 맙니다. 임금의 승하는 언제나 궁궐 전체를 슬픔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법이지만 이때의 궁궐은 단순한 애도 이상의 복잡한 기류로 가득했죠. 드디어 왕위가 비게 되었고 오랜 시간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인종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종의 즉위는 대윤, 즉 외삼촌 유님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오랜 시간 인종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만큼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겁니다. 궁궐 안팎의 공기는 대윤의 승리로 들떠 있었고 소윤 세력은 잠시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즉위 후에도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죠. 오히려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그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병상에 눕자 궁궐의 긴장감은 다시금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대윤 세력은 초조함에 떨었고 소윤 세력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왕의 병약함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 즉 훗날의 명종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고 인종의 병세 악화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녀는 수렴청정, 즉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궁궐은 마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소윤 세력은 유님의 대윤 세력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갖가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졌죠. 궁궐의 어둠 속에서 오가는 밀담들,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들, 그리고 왕의 건강을 둘러싼 온갖 소문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전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윤 세력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윤 세력의 은밀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병약한 인종의 존재는 그들에게 늘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요인이었습니다. 왕의 건강이 곧 자신들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쪽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다른 한쪽은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상황. 인종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이러한 암투는 날마다 깊어지고 격화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공간은 마치 숨막히는 전쟁터와 같았죠. 겉으로는 평화로웠던 궁정의 모습 뒤에는 왕의 목숨과 왕실의 운명을 건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병세는 단순한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불안한 긴장감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곧 그 피로 물든 칼날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위태롭게 이어지던 인종의 재위.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결국 비극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허약한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왕실의 운명을 짓누르던 무거운 그림자는 순식간에 더욱 짙어져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천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종의 승하로 왕위는 그의 이복 동생인 명종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직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는 곧 소윤 세력, 즉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대윤 세력의 그늘에 가려 숨죽여왔던 소윤은 이제 거침없이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권력의 추가 소윤 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그간 쌓였던 해묵은 갈등은 순식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윤 세력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러 대윤의 우두머리인 윤임을 비롯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살림 세력을 영무죄로 몰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들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의 칼날은 단순히 윤임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을 지탱하던 많은 유능한 신하들과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대윤 세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끌려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궁궐 안팎은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거대한 피바람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였기에
유님과 그를 따르던 이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부녀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끌려가거나 유배되는 등 참혹한 운명을 맞이했죠.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권력에 눈이 먼 인간의 욕망은 서로를 짓밟고 파멸로 몰아넣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달았습니다. 한 핏줄이라는 유대감조차 무의미해지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궁궐은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절규가 교차하는 거대한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자신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혼과 피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처럼 을사사화는 단순히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잔혹한 본성과 권력의 허망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이 피로 물든 권력의 칼날은 어떤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이제는 그 칼날이 드리운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질 차례입니다. 피로 물든 권력의 칼날이 드리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을사사화로 대윤 세력을 완전히 숙청한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이제 거칠 것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조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는 무풍지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그 곁에는 동생 윤원영이 굳건히 자리했습니다. 윤원영은 왕실의 외척이자 권력의 정점에 서서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죠. 그의 힘은 단순히 정치적인 영향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손길은 나라의 모든 부분에 미쳐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을 비호하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시기 윤원영의 곁에는 그의 첩이었던 정난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의 지위를 넘어 윤원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선 사회를 뒤흔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의 안팎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정경 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윤원영 못지않아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마치 자신들이 왕국의 주인이 된 양, 사치를 일삼고 권력을 남용하며 끝없는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땀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권력의 덧없음을 증명하곤 합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힘도 결국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윤원영과 정난정의 지위는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사라진 것이죠. 명종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신하들의 불만과 백성들의 원성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 사후, 윤원영과 정난정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주던 기반이 사라지자 과거의 악행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탄핵 요구가 빗발쳤죠. 결국 윤원영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난정은 그동안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상관은 너무나도 다른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윤원영이 유배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녀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온 조선을 호령하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말로는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 욕망의 부질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을사사화는 이처럼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몇몇 외척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조선의 정치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권력을 줬던 인간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을사사화는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울과 같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수많은 패자의 비명이 숨어 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을사사화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탐욕과 권력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